네, 그럼 오늘은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 입문편 제2장입니다. 이 장을 일단 오늘 1970년대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책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책을 보면서 부연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또 GP를 코이카 이사장님이 하셨네. 네, 들어가며부터 보겠습니다. 91쪽. 네. 인류 역사에서 빈곤은 언제나 크나큰 고통이었다. 인류 역사와 공존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빈곤 문제. 이 역사하고 빈곤은 계속 누군가 빈곤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 해결은 개인이나 개별 집단 또는 개별 국가의 몫으로 여겨졌다. 너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좀 달라졌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우리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패전 국가들이 다 손을 들어놓으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해방을 당한 국가들이 막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가 빈곤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개인한테 맡기고 개별 국가한테 맡겼던 것을 이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지 않나. 이런 어떤 시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45년에 유엔이 설립이 되잖아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추구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이 원조의 동기와 목적이 다양한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뭐 자기 좋자고 하는 거,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추구, 그다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이건 좀 더 고상한 목적이지요. 이런 인도적인 지원 같이 원조의 동기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개발 원조. 이게 ODA였죠. 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래서 ODA 약어였습니다. 아, 빈곤 감소, 경제 성장. 이 두 가지가 ODA의 목표예요. 이게 50년대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종료하고 그때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꾸준히 공적 개발 원조는 확대돼 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1년, 이 책이 23년에 나왔거든요. 이제 21년에 주요 공여국이 모여가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라고 하는 OECD는 9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OECD는 먼저 있었고, 21년에 OECD 산하의 개발 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그래서 DAC이라고 하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하는 DAC이라고 하는 개발 원조위원회가 21년에 만들어졌던, 진짜 얼마 안 됐죠. 자, 이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약 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다. 뭐 많은 돈이겠죠. 그냥. 또한 국제개발 협력의 노력에는 전통적인 국제개발 협력의 주체국인 선진공여국,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 시민사회단체, 네, 뿐 아니라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신흥공여국, 이게 이제 남남협력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금, 네. 그다음 민간 기업, 우리가 무슨 뭐 재벌들이 만든 재단 같은 거 있었어요. 대학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나오겠죠. 국제개발 협력의 이슈도 전통적인 경제적 성장에서 이제 잘 먹고 잘 빈곤 퇴치하고 아까 경제적 이익 추구였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환경, 생태죠. 젠더, 성차별입니다. 주거, 이주, 다문화죠. 기후변화, 평화, 안보, 이슈들이 점점점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에 관한 논의죠.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 협력의 담론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과 국제개발협력 담론의 흐름을 추적해보자라는 게 이 챕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40년에서 50년대, 태동이죠. 태동. 태동을 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부분의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은 했으나, 우리도 45년 8월 15일 해방일 아닙니까?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지 수탈로 인해 빚어진 가난의 참극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게 하나예요. 제국주의가 여태까지 잘 해먹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전쟁이 종료되니까 그 제국주의들이 다 손을 들고 그 산하에 식민지 있던 국가들이 이제 뭐 노력은 했지만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그냥 뜻하지 않게 독립을 당한 거예요. 이것도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 여태까지 그때 많이 해먹은 애들 책임 좀 져.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이거는 공동으로 좀 협력해야 돼. 이게 한 가지 목소리고 국제개발 협력이 이제 시작한 게요. 또 하나는 그때는 냉전 체제였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건 이제 이데올로기 이제 냉전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우리 편을 더 많이 확보할 건가? 이런 어떤 강대국이 자기들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서로 원조 경쟁 같은 걸 막 벌였다는 거죠. 우리 편 더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시작한 게 두 가지. 국제가 함께 책임지자 하는 거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서 경쟁하다가 우리 편 만들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에서 니즈가 있었다. 네, 태동은 이렇게 됐고요. 1940년대 이전의 국제개발협력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종료되기 이전에도 국제개발협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국제적십자사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예, IRC, RCM, 적집자사, 그리고 또 교회가 중심이 된 국제구호단체 활동이 주를 이뤘다.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개별 국가가 남미에다가 기술 지원한 그런 어떤 캐롤 랭커스터,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네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원조나 기술 지원 등이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걸 이제 좀뭐 의도도 시원찮고, 그다음에 약간 종교적인 이런 인도적인 부분, 소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국제구호 활동이 시작을 한 게 1943년.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종료하기 전이죠. 유엔 구조부흥기관, 유엔 구제부흥기관. 이게 말이 어려운 게요. 영어를 우리말로 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말을 한자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자가 들어가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구제는 뭐야? 구제, 릴리프, 음, 구제한다 할 때요. 부흥, rehabilitation. 네, 음, 구제하고 다시 부흥하는 그런 administration. 그래서 UNRRA라고 하는 이 기관이 43년에 서유럽 난민구호 활동을 펼쳤군요. 이제 서유럽 난민구호 활동, 2차 대전 때 얼마나 유럽이 피폐해졌습니까? 우리 전쟁 영화 막 보면 막 온통 그 동네 얘기잖아요. 이때 이제 구호 활동을 난민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했군요. UNRRA. 그리고 46년에 UNRRA의 기능이 이제 어디로 연계되냐면 국제 난민기구. 지금 이거 있잖아요. 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국제 난민기구가 그러니까 UNRRA가 국제 난민기구로 전환이 된 거네요. 그리고 50여 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농업과 산업 제품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다.
처음에 유럽의 난민구호 활동을 유엔 RRA가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국제난민기구 IRO가 50여 개국보다 훨씬 많은 나라에 이제 뭐 난민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구호 활동, 이제 물건을 주로 전달하는 거는 먹을거리 같은 거, 의약품. 그리고 52년에 그 기능이 유엔 난민기구에 편입되면서 해체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그 국제난민기구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엔 난민기구예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가 언제 생겼냐면 1952년에 생겼네요. 그 앞에 국제난민기구 활동을 다 포괄하면서 그게 지금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그래서 UNHCR 뇌 편입되면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존립하고 있나? 좀 더 봐야 되겠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유엔 헌장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와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때 천명했다 이런 얘기는 막 하늘에 대고 외쳤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뭐 선언문, 선포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헌장을 만드는 거예요. 헌장이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각 주의 2번을 보면 유엔 헌장 제1장 제3조에서 유엔의 설립 목적은 경제사회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이게 이제 1장 제3조 유엔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헌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장에 따르면 자기들의 그 설립 취지가 뭡니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차별 없이 모든 어떤 뭐 기본적 인권, 자유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이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유엔의 등장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약속이었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유엔이 출발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엔의 등장으로 긴급구호도 전문화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긴급구호가 뭐가 있었잖아요. 전신이. 국제적십자사도 구호단체였고, 유엔 구제 부흥기관도 있었고, 근데 전문화된 거야. 유엔은 전문적인 긴급구호를 담당하는 이제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AO, F가 푸드고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세계보건기구, 세계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WHO, 이건 보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유엔 아동기금, 유엔 칠드런즈 펀즈, 유니세프죠. 이게 지금 아동을 담당하고 등을 잇따라서 설립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전문화된 거죠. 그리고 50년대까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에게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네. 50년대까지는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이 사실 우리만 해도 엄청났잖아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죠? 36년 지배를 받았으면 20살이면 태어날 때도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고 학교도 일본말 쓰고 일본인 근데 갑자기 독립했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또 엄청 이제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근대 국가 체제로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때 미 군정기를 좀 거쳤잖아요. 우리는 미국 쪽이 있었으니까 이때 양대 진영 중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쪽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당시 국제개발협력은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이었고, 인프라 구축, 뭐 다리 놓고, 뭐 기차 닦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 놓고. 긴급구호 외에는 기술협력이 주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있고 이러면 통신이 되고 교통이 되니까 이제 왕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공장도 세우고, 뭐 주로 다리 닦고 철도 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긴급구호는 기술협력. 이제, 그래야 이제 뭐 농업 기술도 해서 농업 생산성도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50년대까지 유엔과 더불어 미국이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하며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우리도 황폐해졌지만 유럽은 진짜 황폐해졌겠죠. 그 조그만 데서 엄청난 그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럽, 특히 이제 서유럽 쪽이겠죠. 이제 동유럽 쪽은 이제 소련이 카바를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재건하는 일에 미국이 일단은 국제개발협력에 선도.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스타트는 개도국이 아니에요. 개도국은 물론 인프라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했지만 그 첫 초창기 그 제일 첫 성공 모델은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이 지금 괜찮잖아요. 빨리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제개발 협력의 엄청 롤 모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장에서 봤던 그 마샬 뭐였어요? 마샬 플랜 뭐 그죠? 그 얘기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블록 경제를 시도했는데, 이는 식민지 간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한편, 블록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세 장벽 정책을 실시하는 데 시작했다. 이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좀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국가를 몇 개 지역을 이제 블록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봉쇄적인 무역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 정책 이런 거죠. 그래서 보호관세 장벽. 네. 남의 거에 세금 높게 붙이고 이제 이 블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블럭 이카노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금본위제 붕괴와 더불어 금본위제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금으로 돈을 환산하는 게 금본위제입니다. 은본위제, 그다음 금도 쓰고 은도 쓰는 뭐 금은 본위제, 복본위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금본위제 아니잖아요. 지금은 달러 본위제죠. 세계 공통 통화가 그 기축 통화라 합니다. 기축 통화가 그때는 금이었다는 거죠. 근데 금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거가 그다음에 이제 돈이 큰 거면 금이 많아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금 본위제가 이제 붕괴가 되고 또 국제 유동성의 부족, 뭐 금이 뭐 무한정한 게 아니니까 세계 통화의 통제 보편화 이런 걸로 이제 국제 통화 질서가 잠시 흔들리기 시작한 게 뭘 가지고 서로 룰을 정할 건가, 어떤 거를 가장 중심되는 기축 통화로 할 건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논의를 해서 이 논의가 1944년에 뉴햄프셔의 브레턴 우즈라는 뭐 도시겠죠? 여기에서 야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그거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44개국이 이 무슨 어디 무슨 호텔 이 그 뉴햄프셔에 있는 이 브레턴 우즈에 있는 무슨 호텔에 44개국에 730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한 3주 동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회의가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유엔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뭐, 에이펙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장관회의, 세계 장관회의 이러면 그게 그냥 가서 뭐 마실 가는 게 아니고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국가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중요하죠. 일단은, 네. 444개의 동맹국들이, 이 동맹이 미국 동맹이겠죠. 730명이 호텔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계속 한 거지.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제 금본위제, 은본위제 이런 거 말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라고 협정, 어그리먼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안정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된 거죠.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협정을 기반으로 45년에 다음 해에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마네터리 펀드, IMF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다음 국제부흥개발은행, 인터내셔널 뱅크 포 리컨스트럭션 앤 디벨롭먼트, IBRD. 예. 우리 뭐 IMF 막 했잖아요. 97년에. 이 국제통화기금이 이제 45년에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빌려주는 사람, 받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이런 각국들이 기준의 돈을 미국 달러로 하자라는 합의예요. 이게 이제 창설이 된 겁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6쪽 이어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은
국제개발협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했었어요. 서로 자기 편 많이 하려고 원조 경쟁을 했었댔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진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1950년대 전후로 서유럽의 전후 복구와 유럽의 전후 복구, 전쟁 이후 복구와 신생 독립국 개발, 이제 갑자기 독립한 그런 나라들의 개발을 위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하면서 원조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엄청 돈을 푸른 겁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신생 독립국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은 서유럽의 전후복구 그리고 경제사회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 부흥 계획, 유럽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고 48년에서 52년까지 총 130억 달러 원조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 덕분에 유럽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은 모든 경제 원조 프로그램 어머니다. 이렇게 네. 미국이 유럽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원조 경쟁의 이제 거의 뭐 조상님이 된 거죠. 이런 유럽 부흥 계획은 이를 주도했던 국무장관의 이름이 마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은 개도국을 지원한 게 아닙니다. 유럽을 지원한 거예요. 근데 또 대단히 성공했어요. 빠른 시간에 유럽이 빨딱 섰어요. 네. 자, 1948년 마샬 플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이제 마샬 플랜이 50년대부터 이제 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40년대 말 50년대 초. 이 마샬 플랜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 경제 협력 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C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유럽의 18개 나라가 참여한 경제 협력체로 주로 미국의 원조 자금을 각 나라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유럽 경제 복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유럽 경제가 정상화됐대요. 이거 뭐 거의 10년 만에 정상화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이유는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유럽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 체제가 아닌 이제는 선진국 전체의 경제 발전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발전적 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럽 경제협력기구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건실한 국가로 이제 이쯤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48년에 세워진 게 61년에 정상화돼서 이게 필요 없어서 경제개발 협력이 이제 선진국 전체하고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선진국인 그들이 개도국 이때는 이제 우리도 들어 있는 거죠. OECD가 만들어진 거. 자, 마샬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 16개 국가에 시행한 원조 정책이었으나 서유럽 재건과 경제 성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큰 영향을 했다. 뭐 아까 원조 경쟁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마셜 플랜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에 반대하는 참여를 거부했다. 반대해가지고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유진영에 대항하기 위한 예, 몰로토프 플랜, 몰로토프 예, 소련 말인가 봅니다. 러시아어. 이제 미국이 마셜 플랜이었으면 이제 소련은 몰로토프 플랜이었죠. 그래서 1949년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애틀란틱 프리티 오거니제이션, 이게 나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빨리 선진국이 됐던 나라들이 예, 나토를 결성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진영에도 경제 협력과 군사적 공동 방위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들도 뭘 만들었어요. 경제 상호 원조 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코메콘. 네, 근데 이거 코메콘은 낯설잖아요. 없어져요. 왜요? 91년에 소련이 붕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의 리그는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 그 이후에인데 뭐 양제 진영도 아니고 서로 원조 경쟁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뒤에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투자하는 돈이 약간 침체기도 나와요. 뒤에 보면. 네. 그래서 경쟁이 늘 안 좋은 건 아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여기에 비유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19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생 독립국에 관심을 갖고 원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49년 1월 두 번째 임기 취임 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학적 진보와 공업 기술의 혜택이 저개발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데 사용돼야 되고 저개발국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하면 다 이상하다 할걸요? 미국이 이제 이런 쪽에 자기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예. 자국의 대통령이 뭐 세계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이런 거를 막 뭔가 강조하고 뭐 이런 거가 뭐 자기 나라나 챙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데서 약간 다는 아니죠. 무식한 미국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런 데에서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1950년에 국제개발법을 제정을 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포 프로그램 이라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의회가 법을 만들고 국제개발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그게 포인트 4 프로그램. 자, 국가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조금 네, 뭐 또 다른 배경이 있겠죠. 하여튼 네, 미국이 뭐또 나름대로 이때는 역할을 네, 뭐꼭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러기 힘든 건 맞잖아요. 네. 자, 98쪽에 계속 갑니다. 전후 신생 독립국들은 장기간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심각한 기아와 빈곤 문제로 발전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우리가 어, 장기간 식민지 지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우리말도 못 쓰고 우리 글도 못 쓰고 완전 피폐해졌잖아요. 그리고 뭐 어용들, 그러니까 뭐, 그 어용이죠. 약간은 이제 친일이죠. 막 문학도 그러고, 막 이름도 못 쓰고, 그게 뭐 겨우 몇십 년인데도 그렇게 변하는데, 이게 몇백 년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네, 네, 조금, 네, 국제적인 도움이 아니면 일어서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미국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51년 콜롬보 계획을 발족시키고 신생 독립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원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은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냉전으로부터 중립선언을 목표로 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아시안 아프리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단락이. 지금 어쨌거나 출발은 뭐 어떤 의도에서건 간에 미국이 유럽을 재건했고 미국하고 유럽이 또 다시 나토를 만들고 이제 개도국을 지원해서 신생 독립국을 지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일단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우리끼리 우리 피해자들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완전 지배받고 피폐해져가지고 그들이 도와준 걸 고마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들은 책무성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도와준 거고, 이제 우리끼리 한번,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는 뭐 소련 이쪽 붙지 말고, 우리 중립하고, 우리끼리 서로 긴밀한 관계해서, 어, 협력이 필요한 거다. 그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회의인 거예요. 그게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55년에. 이때 회의에 참가한 29개국이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네. 비동맹 그룹을 우리 동맹 같은 거 안 해. 이런 거죠.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있던 국제정치 무대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거. 지금 이제 이들이 무섭죠. 지금 아프리카 35개국도 완전히 예, 파워풀합니다. 예. 유엔 헌장에 기초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 이게 반둥 10원칙이 발표하고 인권,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인종과 국가에 따른 차별을 타파하며 군사 동맹의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해 상호 이익과 협력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50년대에 엄청 긴박하게 45년 유엔 설립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해동이면서도 엄청난 이런 기복이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목이 좀 아프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얘기를 드리고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